그 방만은 절대 열지 마라.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손을 꼭 쥐시면서 눈빛만큼은 흐릿하지 않게 또렷하게 그 말 하나만큼은 끝까지 또렷하게 하셨어요. 몸이 얼마나 약해지셨든 정신이 얼마나 오락가락하셨든 그 말씀만은 한결같이 또렷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 말을 해야만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처럼요. 아니, 마치 그 말을 전하지 못하면 절대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은 것처럼요. 그 눈빛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저는 지금도 그 눈빛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집에는 이상한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방.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열쇠는 시아버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물어보면 시아버지는 그냥 입을 닫으셨어요. 그 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인지 말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뭔가 무거운 것이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장례식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다 잠든 깊은 밤에 저 혼자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복도 끝에 있는 그 방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다리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뭔가가 저를 붙잡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억지로 발을 내디디려 해도 그냥 멈추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밤마다 이런저런 소리가 나곤 했으니까요. 나무가 삭아서 삐걱거리는 소리라든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분명히 들렸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어요. 문 안쪽에서 살려줘. 어찌나 가늘고 작은 소리였는지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건 아닌가 싶어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결국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아버지 목에서 수의와 함께 가져온 그 열쇠를요. 유품이라 서랍에 넣어두었던 것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집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28살이었습니다. 결혼이 어찌 보면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오래 사귄 것도 아니고 친구 소개로 만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 결혼을 결정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용감했다 싶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작정 뛰어들었다 싶기도 합니다. 남편 영수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성실하고 가족을 아낀다는 것, 그 정도만 알고 결혼했어요. 그 나이에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오래 알아야 알 수 있다고도 하지만 짧게 알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도 있다고 그냥 믿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혼집을 따로 구할 형편이 못 되어서 남편의 본가에서 살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이 계신 오래된 2층 단독주택이었어요. 대전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주변에 논밭이 있고 작은 골목길이 있고 밤이면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자란 저한테는 낯설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 텔레비전에서 보던 풍경 같은 것이어서 정겹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삿짐을 풀면서 아, 이런 곳에서 살게 되는구나 싶어서 조금 설레기도 했어요. 아기자기하고 사람 냄새 나는 동네였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아담하고 아늑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시어머니가 늘 그 아래 평상을 놓고 앉아 계셨어요. 여름에는 부채를 들고 가을에는 감을 따고 처음엔 참 정겨운 집이다 싶었습니다. 골목에서 이 집 마당이 보일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집이었어요.
여기서 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어요. 말수가 많지 않으셨고 식사 때도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차갑거나 무섭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마당을 쓸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혼자 무언가를 고치거나 그런 것을 좋아하셨어요. 말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이랄까요? 처음 이사 왔을 때 제 방 창문이 잘 안 닫힌다고 했더니 아무 말씀 없이 다음 날 아침 고쳐 놓으셨어요. 그런 분이셨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셔서 집안 이것저것을 늘 직접 고치셨어요. 시어머니는 반대로 말이 많은 편이셨습니다. 이것저것 챙기기를 좋아하시고 음식도 잘하시고 동네 분들과도 잘 어울리시는 분이었어요. 저한테도 처음부터 살갑게 대해주셔서 새댁으로서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낯선 집이 조금씩 편안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가끔은 제 친엄마보다 더 저를 챙기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이사 온 첫날 밤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2층 복도 끝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방들과 달리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쇠 자물쇠였어요. 녹이 조금 슬어 있었지만 단단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다른 방들은 그냥 문이 달려 있을 뿐이었는데 그 방만 유독 잠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또 그 방 앞을 지나면서 왠지 그 자물쇠가 눈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창고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런 오래된 집에는 잡동사니 넣어두는 방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창고라면 자물쇠를 이렇게 단단히 채워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자물쇠가 꽤 오래된 것이었는데 그 자물쇠를 볼 때마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뭔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는 느낌이요. 그냥 잡동사니를 넣어둔 것이라면 이렇게 묵직한 자물쇠를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문 앞에 먼지가 쌓여 있지 않았어요.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깨끗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봤지요. 저 방은 뭐야? 왜 잠겨 있어? 하고요.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그냥 창고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잡동사니 넣어두는 곳이라고. 별거 없다고요. 말투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남편이 그 말을 할 때 눈을 제 눈과 마주치지 않았어요. 약간 다른 곳을 보면서 얼버무리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사람이 하는 그런 얼버무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 결혼한 새댁이 시댁이래 이것저것 캐묻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생기면 누가 말해주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그 방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2층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 방 앞을 지나게 됩니다. 시아버지 방에 뭔가를 갖다 드릴 때도 화장실 갈 때도 그 자물쇠 달린 방이 항상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는 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잠깐 멈추게 됐습니다. 왜 잠겨 있는 걸까 하고 궁금해지면서요. 시어머니한테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식사 준비를 같이 하다가 슬쩍 어머니 2층에 잠겨 있는 방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고요. 시어머니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으셨어요. 탁 하고 도마에 내려놓는 소리가 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은 그냥 두거라. 내 신경 쓸 것 없어. 딱 그 말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불쾌한 것을 건드린 것 같은 표정이요. 저는 그 이후로
그 방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편해졌고 시아버지도 말씀은 없지만 저를 며느리로 잘 대해주셨습니다. 남편과도 큰 싸움 없이 지냈고요. 시아버지가 텃밭에서 키운 고추며 깻잎을 가져다 주실 때 무뚝뚝하게 먹어 한마디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사실 저한테는 참 좋았어요. 말씀은 없지만 마음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분이셨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처제가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기가 생기니 집이 더 환해진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손자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요. 과묵하던 시아버지도 아이 앞에서는 웃음을 보이셨어요. 처음 아이가 웃음을 보였을 때 시아버지가 어찌나 좋아하셨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손자가 걷기 시작하고 말을 시작하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시아버지도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시아버지가 편찮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드신 분이 을에 겪는 노안 정도로 생각했어요. 기운이 없으시고 밥도 잘 못 드시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폐에 문제가 있었고 나이가 있으셔서 수술도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치료를 해도 완치보다는 경과를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언젠가는 돌아가시겠구나 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계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없어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힘을 잃어가셨어요. 몸이 약해지시면서 점점 2층 방에만 계시게 됐습니다. 식사도 방에서 하시고 거의 나오질 않으셨어요. 저는 하루에 2번씩 밥상을 챙겨드리러 올라갔는데 그때마다 복도 끝 잠긴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시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집 안에만 계시게 된 이후로 그 방이 더 눈에 밟혔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 방에 밥을 들고 들어갔다가 시아버지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신 걸 봤습니다. 어딘가 먼 곳을 보시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 방 창문에서는 마당이 보였습니다. 감나무와 평상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감나무를 보시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더 멀리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밥상을 놓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 보세요? 시아버지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밥상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계셨는데 그걸 말씀하실 수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해 가을 상태가 더 나빠지시면서 시아버지는 거의 누워 계셨습니다. 말씀도 점점 줄어드셨어요. 식사도 많이 못 드시고 낮에도 주무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무시지 않을 때는 눈이 또렷했어요. 무언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거나 벽을 바라보거나 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저는 그게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한 달쯤 전부터 시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헛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편찮으시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현실과 꿈이 섞이는 것처럼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요. 저는 간호하면서 그런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만은 열지 마라. 절대로 열면 안 된다. 내가 죽어도 그 방은 그냥 두거라. 처음에는 열이 나서 하시는 말씀인가 싶었는데 차도가 있을 때도 정신이 맑으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꼭 쥐고 눈을 똑바로 뜨고 아주 또렷하게요. 다른 말씀들은 흐릿하게 하셔도 그 말만큼은 또렷했어요. 마치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말만큼은 잊지 않으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마음에 품고 사신 말씀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도 이상하게 생각하셨는지 한 번은 제한테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아버지가 또 그 말씀 하셨냐고요. 제가 그렇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힘드신 것 같기도 한 표정이요. 어떤 날 밤에는 제가 야간에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어찌나 세게 잡으시는지 쇠약하신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손이 이상하게 힘이 있었어요. 며느리, 네 아버지, 그 방 열면 안 돼.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열지 않을게요. 시아버지는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누우셨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두려움 같기도 하고 미안함 같기도 하고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부탁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한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무언가를 짊어지고 계신 것 같은 눈빛이요. 그리고 저한테 그걸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도 부탁을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 방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도대체 그 방에는 무엇이 있길래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시는 걸까? 무서운 게 있는 걸까? 아니면 비밀이 있는 걸까? 아니면 시아버지만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 저는 여러 가지를 상상해 봤습니다. 오래된 문서나 서류 같은 게 있는 걸까? 가족들이 알면 안 되는 무언가가. 아니면 정말 잡동사니들인데 그게 어지럽혀지는 게 싫으셔서 그러시는 걸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남들이 보는 게 싫으신 걸까? 정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그해 늦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의식이 오락가락하셨는데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눈을 뜨셨을 때 그 눈이 복도 쪽을 향하고 있었다고 시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복도는 방에서 보이지 않죠? 문 하나 너머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 눈이 꼭 그쪽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그 방을 바라보시는 것처럼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장례는 사흘 동안 치렀습니다. 친척들이 오고 조문객들이 오고 정신없이 바쁜 사흘이었어요. 저는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맞이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몸이 지칠 때까지 움직이다 보면 슬픔도 나중에 오는 것 같더라고요. 발인이 끝나고 산에 모시고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 다들 지쳐서 일찍 잠들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장례를 도우러 온 친척들도 다들 자리에 누웠어요. 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부엌에 가서 물이라도 마시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걸어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잔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몸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좀 들게 해줬어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려고 돌아서는데 2층 계단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워낙 오래되고 낡은 집이라
밤마다 이런저런 소리가 나거든요. 오래 살다 보면 익숙해진 소리들이요. 나무가 삭아서 삐걱거리는 소리,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 소리는 달랐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가늘고, 아주 멀고,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릴까 말까 하는 소리였는데 한번 들리고 나니 더 이상 다른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는 어두웠어요. 벽에 낡은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복도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복도가 이상하게 길어 보였어요. 복도 끝까지 가는 것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 그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살려줘.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사람 소리. 그것도 여자 목소리였어요. 나이가 꽤 있는 분 같기도 하고 아주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무언가를 간청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주 지쳐서 그냥 간청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어요. 뇌는 자꾸 이런저런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바람 소리일 것이다. 누군가 잠꼬대하는 소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설명도 지금 들린 이 소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서운 것 이상으로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저 방에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 수의 안에서 가져온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의 준비를 제가 했거든요. 그때 목에 걸려있던 열쇠를 빼서 1층 서랍에 넣어두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유품이니까 함부로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계단을 다시 내려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안을 뒤졌습니다. 뭔가 닿았어요. 금속의 감촉. 열쇠였습니다. 서늘하고 작은 열쇠였습니다.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서 그 방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지만 이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혹시 그 피곤함에 착각한 건 아닐까? 그러기에는 너무 또렷했습니다. 저는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열쇠가 들어갔어요. 돌렸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눈빛이요. 그 손이요. 절대 열지 말라던 그 목소리가요. 내가 지금 그 부탁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사람이 있다면 저는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오래된 경첩이 내는 소리였어요. 한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이 내는 소리. 마치 오래 잠겨 있던 것이 억지로 열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오래된 먼지 냄새,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퀴퀴한 냄새.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낡은 종이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나무 냄새 같기도 한 사람이 오래 살다가 떠난 공간의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먼지 속에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은 냄새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의 전구에 불이 들어왔어요.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 안을 봤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이 하나 있고 낡은 장롱이 하나, 그리고 작은 책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 어지럽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정리가 되어 있는 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리해둔 방처럼요. 아무도 살지 않는 방이지만 누군가가 아끼는 방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방치된 공간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목소리가 들렸는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진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봤는데 한 여자였습니다.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정면을 바라보는 오래전 사진 찍을 때 그런 것처럼 약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하게 강했어요. 강인한 눈빛이랄까요? 나는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낯이 있기도 했어요. 딱히 누구를 닮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낯이 익은지 모르겠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눈빛이 시아버지를 닮았거든요. 남매 사이라는 게 느껴지는 눈빛이었어요.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눈빛이 그랬습니다. 장롱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옷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옷들이요. 아주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60년대, 70년대 같은 그런 옷들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개어서 놓여 있었습니다. 함부로 쑤셔 넣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한 장 한 장 손으로 개어서 놓은 것이 느껴졌어요. 꼭 세탁을 하고 잘 접어서 서랍에 넣어두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개어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롱 제일 아래쪽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나무로 만든 작은 함이었어요. 뚜껑에 나뭇결이 느껴졌습니다. 손에서 약간 따뜻한 기운이 오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면 제 손이 긴장으로 뜨거워진 것이었을 수도 있고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양이었어요. 노란 봉투들이 묶음으로 묶여 있었고 봉투 위에 글씨가 쓰여 있었는데 글씨체가 오래된 것이라 잘 읽히지 않았지만 받는 사람 이름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희.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보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아는 이름 같기도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는 이름이 아니라 들어본 이름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을까?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처음 듣는 이름인데 왠지 낯설지 않은 이름이랄까요? 그 방과 어울리는 이름이랄까요? 저는 편지들을 손에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자물쇠를 다시 잠그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은 결국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그 사진 속 얼굴이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들을 방 안에 감춰두었어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편지를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었는데 그 편지들을 읽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남의 편지를 읽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미 이 방에 들어온 것 자체가 시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것이기도 하고 저는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했습니다. 알아야 한다는 마음과 알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일어나 아침을 먹으면서도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 이후라 집안이 조용했어요. 친척들은 모두 돌아갔고 남편은 회사 일이 밀렸다며 외출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혼자 조용히 슬픔을 삭히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는데 우시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낮에 혼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방을 열었습니다. 편지 묶음을 꺼내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제일 오래된 것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들은 날짜 순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 편지의 날짜는 1967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죠. 글씨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반듯한 글씨였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의 글씨라는 게 느껴졌어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한 획 한 획이 또렷한 글씨.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나는 글씨였어요. 글씨에서도 사람의 온기가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이순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시아버지의 첫째 누이였습니다. 시아버지보다 3살 위였고 어렸을 때 이 집에서 함께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은 그 여자가 어렸을 때 쓰던 방이었던 거예요. 이 낡은 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결혼해서 떠났던 거예요. 편지들은 그 여자가 결혼한 이후 보내온 것들이었는데 처음 몇 통은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남자와 결혼하게 됐다는 것, 새 살림을 차리게 됐다는 것, 새 동네는 어떤 곳인지, 집은 어떤지, 잘 지내고 있다는 것, 동생이 보고 싶다는 것, 평범한 결혼 초기의 편지들이었어요. 설레임과 약간의 외로움이 섞인 그런 편지들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편지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정도로 달라졌어요. 말투가 조금 가라앉는다거나 쓰는 내용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것들이요. 남편이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이 편지 속에 조금씩 배어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저는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일이 힘들다, 몸이 자주 아프다, 집이 그립다,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왔습니다. 1년 71년도 편지에는 처음으로 조금 더 직접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가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엄마 아빠가 그립고 동생이 그립다. 내가 잘못 결정한 건지 모르겠다. 잘 모르고 결정했던 것 같다. 저는 그 대목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그 당시 결혼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됐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순희 씨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부모님이 맺어준 인연이라서 그냥 결혼을 했겠지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야 그게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겠지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결혼을 했으면 그 집사람이 되는 거였으니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72년도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상황이 많이 힘들다. 남편이 나를 어디 나가지 못하게 한다. 편지를 붙이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한다. 이 편지를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순철아, 내가 보고 싶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런데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는 73년 봄이었습니다. 나 좀 이상한 것 같다. 무섭다. 매일 무섭다. 순철아, 만약 내가 연락이 안 되면 날 찾아줘. 부탁이야. 꼭 찾아줘.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먼지 냄새, 낡은 나무 냄새, 그리고 그 편지들. 마치 50년 전 그 방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이 편지를 쓴 다음에 이순이는 어떻게 됐을까? 왜 이 방은 30년이 넘도록 잠겨 있었을까? 왜 시아버지는 이 방을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 방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걸까? 저는 혼자 힘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실 것 같았고 남편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날 밤 또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낮게, 더 길게. 순철아, 순철. 그것은 시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 저는 눈을 꼭 감고 귀를 막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 속에서 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무섭기도 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슬픔이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를 부르는 아주 애달픈 목소리였습니다. 오래오래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도 계속 부르는 그런 목소리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침 식사 후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실 때 곁에 서서 여쭤봤어요. 어머니, 시아버지 누님이 계세요? 시어머니가 설거지하던 손을 잠깐 멈추셨습니다. 물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왜? 그냥 여쭤본 거예요. 장례 때 안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다시 물을 틀어 설거지를 하시면서요.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과거형이었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모른다. 그 말이 너무 단호해서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모른다. 어떻게 형님이 어디 계신지 모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형님이 계셨냐고, 큰아버지 형님 같은 분이 계시냐고요. 남편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들었어? 엄마한테. 그냥 잊어버려. 복잡한 거야. 복잡한 것. 저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어디에 계신지 모를 수가 있고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혼자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 속에서 앨범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가죽으로 되어 있고 꽤 오래된 것이었어요. 60년대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사진도 있었고 대학생 때처럼 보이는 사진도 있었어요. 옛날 사진들이라 흑백이었는데 그 시절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 종종 어떤 여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어린 시아버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는데 참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 사진 속에서만큼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편지 속의 그 힘든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그 방에 있던 사진액자 속 얼굴과 같았습니다. 이순이. 앨범 뒷장으로 갈수록 그 여자의 사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 장도 없었습니다. 한 장도 없었는데 사진이 붙어 있었던 흔적이 있었어요. 뜯겨나간 것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뭔가를 지우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점점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 방에 있던 편지들을 다시 찾아가서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어떤 흐름인지 파악하려고 했어요. 편지들은 모두 이순이가 쓴 것들이었는데 받는 사람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으로 보아 시아버지, 그러니까 동생 순철에게 쓴 것들이었습니다. 편지 속에서 자꾸 순철아라는 호칭이 나왔으니까요. 순철아, 잘 지내고 있지?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순철아, 내가 걱정된다.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지내. 누나가 많이 보고 싶다. 어린 동생을 걱정하는 누나의 마음이 편지마다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가 힘든 와중에도 동생 걱정을 먼저 하는 그 마음이요. 저는 그 집 근처에 오래 사신 어르신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 바로 옆에 80대 할머니가 한 분 사셨습니다. 대문 옆에 꽃을 심어 늘 예쁘게 가꾸시고 제가 이사 왔을 때 고추장을 담근 걸 갖다 주신 분이었어요.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라 이 근방 사정을 잘 아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께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다며 인사를 드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감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집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 집의 딸이나 누나 같은 분이 예전에 살았는지 기억하시냐고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순희 씨?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순희 씨. 알지. 내가 그 댁이랑 오래됐는데. 왜? 할머니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순희 씨는 이 동네 아이들 중에 제일 예쁘고 공부도 잘했다고요. 성격도 밝고 웃음이 많고 동생 순철을 잘 돌봤다고요. 동네에서 다들 이뻐하던 아이였다고요.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씩씩해서 남들이 어렵다는 것도 잘 해냈다고요.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데 23인가 24세 부모님이 정해주신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할머니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저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요. 처음엔 바빠서 그러는가 싶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순희 씨 어머니가 수소문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다고요. 그 시절에는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연락수단도 지금 같지 않고 사람 찾는 것도 지금 같지 않고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연락이 되고 사람 찾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시절에는 한 번 자취를 감추면 정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순희 씨 어머니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도 해보고 그런데 결국 못 찾으셨다고요. 그 어머니도 나중에 딸 이야기 못다 하고 돌아가셨다고요.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순희 씨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조금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모른다. 그 뒤로 소식이 없어. 내가 알기론 찾았다는 이야기도 없었어. 그냥 그렇게 됐지. 그냥 그렇게 됐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 하나가 그냥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연락이 끊기고 찾지 못하고 그냥 세월이 흘러서 결국 그냥 그렇게 된 것으로 남는 걸까요? 저는 할머니 댁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찾았다는 이야기가 없었다. 50년이 넘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더니 예전에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은 적 있어. 어렸을 때 한 번만.
남편은 초등학교 때 어느 날 밤에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우시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혼자 2층에서요. 복도에서요. 어린 남편이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소리 없이 올라가서 봤더니 시아버지가 그 방 문 앞에 서서 문에 손을 얹고 울고 계셨다고요. 어깨를 들썩이면서요. 소리도 없이 우시는 아버지를 어린 남편은 한참 바라봤다고 해요. 어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본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요. 남편이 아빠하고 불렀더니 시아버지가 흠칫 놀라서 돌아보시더니 왜 안 자고 올라왔냐고 하셨대요. 아이답게 아빠가 우는 것 같아서라고 했더니 시아버지가 잠깐 멈추셨다가 남편을 안아주셨다고요. 그냥 한참을요. 말없이요. 어린 남편은 아버지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냥 그렇게 있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그 방에 대해 얘기하셨대요. 딱 한마디만요. 저 방에는 아빠가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방이야.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아버지께 그것에 대해 다시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묻기가 두려웠다고요. 아버지가 운다는 것이 어린 아이한테는 너무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왠지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면 더 무거워질 것 같기도 했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방, 그 방을 잠그고 30년을 그렇게 보내셨던 겁니다. 누나를 잃어버리고 찾지도 못하고 그 방을 잠근 채로 30년을 그 문 앞에서 혼자 울면서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슬픔만이 아니라 어쩌면 죄책감이었을 수도 있어요. 찾아야 했는데 못 찾았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아니면 그때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 방을 열면 현실이 돼버릴 것 같아서였을 수도 있어요. 문을 닫아두면 누나는 아직 어딘가에 있는 것 같으니까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연락이 끊긴 것처럼 그 문을 닫아두는 것이 시아버지에게는 일종의 믿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믿음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방에서 나와 거실로 오시더니 소파에 앉아서 저한테도 앉으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창밖을 보기도 하시고 손을 만지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 방에 갔었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알아. 냄새가 달랐어. 문도 조금 달랐고 시어머니는 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순희 씨 이야기 알고 싶은 거지? 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래된 한숨이었습니다. 오래 쌓아두었던 무언가를 조금 내려놓는 것 같은 한숨이요. 그 방은 순철이가 만든 방이야. 형님이 어릴 때 쓰던 방을 그대로 두고 싶다고 해서 형님이 사라지고 나서 당신이 직접 옷도 정리하고 사진도 넣고 편지도 모아서 넣고 그러더라고. 내가 처음엔 이상하다고 했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그 방에 대해 이해를 못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잠그고 두는 건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다고요. 그냥 비워버리고 다른 용도로 쓰자고 하신 적도 있대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워낙 강경하게 안 된다고 하셔서 그냥 두셨다고요. 그 방 때문에 부부 사이에 다툼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가 받아들이셨대요. 그게 남편의 방법이라는 걸 이해하셨다고요. 형님이 어디 계신지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찾으려고 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잖아. 경찰에 신고를 해도 남의 집 가정사는 잘 안 나서주고 남편이 합법적으로 이사 간 거면 어디 갔는지 알려줄 의무도 없고 순철이가 제일 애를 썼어. 직접 여기저기 수소문도 하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도 하고 그런데 결국 못 찾았어. 그냥 시간이 흘러버렸어. 시어머니가 잠깐 말을 끊으셨습니다. 순철이가 그게 제일 힘들었을 거야. 형님한테 꼭 찾아줘 하는 말을 들었는데 못 찾은 거잖아. 그게 평생 짐이었을 거야. 그래서 그 방을 그냥 뒀던 거야.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었던 것 같아 나는.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방을 잠근 이유, 열지 말라고 한 이유, 그것은 단순히 방을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방을 보면 그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방을 열면 현실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요. 혹시 그 남편분이 나쁜 사람이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 것 같았지. 순희 씨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쪽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걱정하셨어. 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쁜 남편과 결혼해서 외부와 단절됐고 그러다가 연락이 끊겼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직 살아계신지조차요. 그리고 그 방에서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릴 때마다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한 번은 순철아, 나 여기 있어였고, 한 번은 그냥 흐느끼는 소리였고, 한 번은 엄마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요. 그 목소리에 담긴 슬픔이 너무 깊어서 그냥 듣고 있으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방에 가서 말을 걸어보기로요. 우스운 생각이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그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어요.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요. 늦은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심조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역시 어두웠어요. 그 방 앞에 섰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무의 촉감이 느껴졌어요. 오래된 나무의 거칠고 서늘한 촉감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순희 씨, 저예요. 며느리예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뭔가 들렸습니다. 소리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희미한 무언가였습니다. 바람인지 소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순철 씨 시아버지요.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많이 편찮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이 방 이야기를 하셨어요. 열지 말라고. 제가 궁금해서 열었는데 아무것도 놀라운 건 없었어요. 그냥 순희 씨 물건들이 있었어요. 사진도 있고 옷도 있고 편지도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편지 읽었어요. 다요. 허락도 없이 읽어서 미안해요. 그런데 읽으면서 많이 힘드셨겠다 싶었어요. 보고 싶은 가족이 있는데 연락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싶어서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방이 어딘가 편한 곳이라면 여기 계셔도 돼요. 쫓아내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 그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들리는 빈도가 줄었습니다. 가끔 들리기는 했는데
덜 슬프게 들렸어요. 저는 그 집에서 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이순희 씨를 찾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다락에서 오래된 상자를 내려오셨습니다. 그 속에 오래된 봉투가 하나 있었는데 겉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의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희.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물론 50년 전 주소였으니 지금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 이름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동네 이름으로 검색을 하다가 그 지역 복지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는데 제가 대략적인 사연을 말씀드렸더니 실종 가족 찾기 관련한 단체를 연결해 드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단체에 연락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몇 달이요. 그 사이에 남편의 회사 문제로 저희 부부는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도 혼자 계시기 어려우셔서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모시게 됐어요. 그 집은 비게 됐습니다. 이사 오기 전날 마지막으로 그 방에 갔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진액자를 들었습니다. 이순희 씨 사진을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요. 저는 그 사진을 제 짐 속에 넣었습니다. 편지들도요. 그리고 방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희 이사 가요. 근데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서랍 속에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 같아서요. 제가 잘 보관할게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그 문이 다시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이번에는 왜인지 그 소리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전보다 가벼운 소리 같았어요. 제 기분 탓이었겠지요. 서울로 온 지 6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순희 씨는 살아계셨습니다. 경상남도 어느 소도시의 요양원에 계셨어요. 81살이셨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떴고 자녀는 없으셨고 몸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 계신 지 몇 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치매 초기라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울었습니다. 살아계셨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그분이 겪으셨을 세월에 대한 슬픔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혼자 그 세월을 살아오셨구나. 아무도 모르게요. 가족들이 찾는 줄도 모르고 찾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품은 채로요. 저와 남편이 함께 요양원을 찾아갔을 때 이순희 씨는 창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작고 마르고 흰 머리카락에. 그런데 눈빛만큼은 사진 속 그분과 닮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눈빛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눈빛이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 저 영수예요. 순철 씨 아들이요. 이순희 씨는 한참 남편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게 물으셨습니다. 순철이?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요, 저 영수예요. 순철 씨 아들이요. 아버지는 지난해에 돌아가셨어요. 고모 걱정 많이 하셨어요. 이순희 씨는 한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눈만 깜빡이시면서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요. 그 눈물 속에 50년이 넘는 시간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과 편지들을 가져갔습니다. 직접 드리고 싶어서요. 당신 것이니까요. 이순희 씨는 사진을 받으셨고 손 안에 꼭 쥐셨습니다. 오래된 자기 얼굴 사진을요. 알아보셨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무언가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편지들은 요양원 선생님께 맡겼습니다. 혹시 좋은 날 선생님이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 장 한 장 꾹꾹 눌러 썼던 편지들이요. 저희는 그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희 씨가 알아보실 때도 있고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었어요.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갈 때마다 이상하게 그날은 기분이 좋으신 것 같다고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순희 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잘 안 들렸어요. 가까이 귀를 갖다 댔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딱 그 세 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오래 있었습니다. 이순희 씨가 돌아가신 것은 저희가 처음 찾아간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벽에 편안하게 가셨다고요. 주무시다가 그냥 가셨다고요. 남편과 저는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가족이 없으셨으니 저희가 했습니다. 작은 장례였지만 정성껏 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낙골당에 모셨습니다. 낙골당 앞에 사진을 넣었는데 그 사진이 방에 있던 그 흑백 사진이었어요. 오래전 이 집에서 살던 시절의 그 얼굴이요. 그날 낙골당 앞에 서서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방을 잠근 이유를 어쩌면 찾지 못한 죄책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나를 잃어버리고 찾으러 나서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니면 그 방을 열면 현실이 돼버릴 것 같아서였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문을 닫아두면 누나는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살려줘 라고 들렸던 그 목소리, 순철아 라고 들렸던 그 목소리, 그것이 정말 이순희 씨의 무언가였는지 아니면 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인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방은 사랑의 방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잊지 않으려고, 지우지 않으려고 그 흔적들을 고스란히 품고 30년을 견딘 방이었습니다. 아무도 열지 말라고 했던 것은 무서운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들여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방을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집은 팔렸고 다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방도 이제 자물쇠가 없겠지요. 그냥 평범한 방으로 쓰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순희 씨의 편지들은 우리 집에 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편지들을 꺼내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시절을 살아가셨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묻혀버린 이야기들이요. 그것들이 문 안에 잠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열지 않으면 누구도 모를 이야기들이요. 저는 그 방을 열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섭고 떨렸지만 그래도 열길 잘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밤에 문득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아직 잠겨 있는 방이 있지 않을까? 아무도 열지 말라고 했던, 하지만 실은 누군가가 열어주기를 기다렸던 그런 방이, 삶에는 그런 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열기 전까지는 조용히 잠겨 있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